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상 유례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죠.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자 새정치의 상징이었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어제였죠. 기자회견 하셨는데 망국적인 진영 대립을 넘고 국정위기를 수습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 겹쳤죠. 우선은 지금 대통령 탄핵에다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까지, 지금은 탄핵 대행의 탄핵 대행 체제인 헌정사상 유례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경제 문제도 고환율에다가 고물가에다가 서민 경제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로 열흘도 안 남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출범하자마자 일주일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 기사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기사에서 주로 나왔던 게, 일단 당장 우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라든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에서 당당히 대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원수라면 정말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법률적으로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가내란죄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없고 경찰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장도 청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합동수사분 보니까 사실 기능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민 분열을 시킬 겁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한 가지에 있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다, 이런 것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 일단 어제도 계속 시끄러웠던 게 이제 공수처의 소극적인 영장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내란에 대해서는 없는데, 권한 남용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렇게 끼워 넣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에서도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공권력과 공권력이 부딪히는 그 현장이 전 세계에 생방송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는가,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고,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습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찰이 이제 체포영장을 만약에 새로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더라도, 지금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영장에 보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제외한다,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서부지법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죠. 그것은 사법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기각을 한다면 그거는 영장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정당당하게 국가 원수로서 나가서 임하시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어제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44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를 보면 어쨌든 계엄 해제 찬성했던 의원들보다도 많고 탄핵안 찬성 수보다도 많은데, 어제 의원님께서 계엄 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 정당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친윤당 모습인 것 같은데 과연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당으로 비춘다든지 친윤당으로 비춘다든지 극우당으로 비추게 되면 이재명 집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의원들이 갔던 것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갔던 거지 어떤 그 투쟁을 위해서 갔던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저는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판이라든지 수사는 바로 그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또 경찰에 맡기고, 국회는 그리고 또 정부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또한 트럼프 2기에 관련된 국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를 해서 유능한 그런 모습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의원님한테 연락은 따로 안 오셨어요? 같이 가자라. 그때 저 모이자고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나갔던 겁니다. 보도난 거 보면 정진석 실장이 이제 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다 안 간다고 하면서 예. 약간 대통령한테 선을 그었다는 약간 인상을 좀 줘가지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만약에 본인이 이번 계엄의 목적 자체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걸 가지고 저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법리로 다투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 출석하셔서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그렇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검찰총장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약간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들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 가령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했다는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윤 대통령은 직접 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그래도 약간 대통령의 편을 조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했다면 그건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위반입니다. 사실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는 이제 그 의원들을 소집을 해서 그것을 부결할 또 권한이 있는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 관저 앞에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지지층을 자극하고 양 진영에 약간 싸움을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서도 심리 때마다 이제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분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들이 돼서. 1월 1일 날 지지자들에게 보내신 메시지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모든 것은 책임지고, 대통령 책상에 Buck stops here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누구에게 떠넘기기보다는 본인이 결단하고 실행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고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옳고, 지금 현재 너무나도 심하게 극심하게 갈라진 이런 국민들을 통합하는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 통합, 우리나라가 위기에 쌓여 있을 때 IMF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해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전례가 있고, 더 옛날로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 함께 잘 살자. 그럴 때 우리나라의 힘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도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윤석열 정부 탄생에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첫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홀로 앉아서 이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는데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지난 12년 정도 제가 정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생각들이 준바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이 결국은 저는 제 혼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민심의 방향에 따라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제 소신을 지키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 모습에 상당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의원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혹시 뭐 배신자라고 뭐 한다든가 아니면 대놓고 뒷담을 한다든가 좀 달라진 점이 없었나요?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AI 인공지능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15명 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 또 청년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의 중입니다. 벌써 당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또 다르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이제 후보 단일화도 하셨고 인수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지금 만약에 후보 단일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단일화 하실 수 있나요? 하실 건가요? 그때 제 고민은 이랬습니다. 초보 후보자와 그 다음에 범죄 의혹 후보자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도 이제 선택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선거제도 자체가 그 결선 투표가 없다 보니까 제3당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절감했습니다. 10년을 해도 결국 이런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구나.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보다는 저 초보자가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또 함께 공동정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모자란 점들 제가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비상계엄까지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그렇게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때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하겠다고 했는데 대국민 선언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된 걸까요? 지금 사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옛날 DJP 연합처럼 반반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직접 해보고 잘하는 분야가 4분야가 있거든요. 의학, 그 다음에 그 IT 기술, 그 다음에 창업 및 경영, 그 다음에 교수로서 대학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 교육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정책적인 것들도 제대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제대로 맡아가지고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싶어서 제가 여러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모두 다 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윤 대통령께서 쓰시고 싶은 분을 쓰시길래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거구나. 무슨 뜻이냐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하거든요. 본인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공동정부를 한다고 할 때 제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제안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지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의원님한테 직접 뭐 총리를 맡아달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그게 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총리 제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지사로 출마하라고 제안했다는 거는 맞나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하는 그 중간에 경기지사 후보가 발표가 되고 총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는 사람은 총리라든지 또는 저 경기지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할 때 오히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5년 동안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일에 집중하겠다. 저는 그런 결심으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제가 경기지사라든지 총리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었죠. 하여튼 그게 좀 하여튼 뭔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인수위원장 지내신 이후에 윤 대통령하고 따로 통화하거나 식사를 한 적도 거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네네. 초기예요? 아주 초기에? 아니요. 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식사 한번 한 적이 있고 그전에도 그 통화라기보다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을 주세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전당대회 나가셨을 때는 사실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대놓고 다른 후보를 밀었잖아요, 대통령. 예,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나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중도적인 이미지로서 총선을 이겨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나머지 후반기 국정들을 제대로 하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제 욕심이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고 그때 나왔던 김기현 대표도 결국은 낙마하게 되고 사상 최악의 참패를 그냥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표가 됐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그 의석 구조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원인이랄까요? 사실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들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었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뭐 절망적인 마음에 그렇게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87 체제가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87 체제 하니까 그 제왕적인 대통령제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입법권 문제입니다. 과도한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또 감사원장까지 탄핵시키고 검찰 탄핵시키고 사법부에 있는 판사 탄핵시키지 않습니까? 과도한 입법 권한이 다른 두 부서의 작동을 그냥 거의 정지시키는 이런 상황은 사실 상권 분립과 맞지가 않거든요. 87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선의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87 체제를 좀 더 바꾸고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 권한 쪽뿐만 아니고 사법부라든지 어떤 한 부처에서 너무나 심하게 다른 부서에 간섭을 해가지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는 그런 그 기구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더 이제 여야 간 협치는 없어지고 뭔가 싸움만 남은 느낌이거든요. 상호 고발전도 난무하고, 사실 의원님은 이제 거대 양당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제3당도 만드셨던 거고 한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이제 했는데 사실
별로 바뀌는 건 없고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정치는 좀 허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실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미래 세대 삶의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틀을 잘못 만들면 굉장히 무수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막으려고 저는 시작했거든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복하게 사는 나라들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는 정직한 사람이 속지도 않고 줄 잘 서는 사람들이 새치기 당하지도 않고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열매를 맺으면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다고 하더라도 다들 행복하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최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더 이상 대립의 정치가 아닌 서로 화합하는 정치, 그리고 다 같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 좀 출산율이 올라가는 정치, 자살률이 떨어지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4선 의원이신데 그래도 정치가 적성에 잘 맞는다는 걸로 들리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 적성을 생각해서 직업을 택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일 자체가 너무나 값지고 보람돼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의사를 했을 때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V3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회사를 만들고서도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수를 하면서도 학생들 그 진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주고 망해가는 회사들 무료로 컨설팅해서 다시 잘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이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었던 그 4가지 중요한 분야의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더 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저는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민주당에도 있어 보시고 국민의힘에도 있어 보셨잖아요. 근데 두 당에 있어 보니까 뭐가 좀 차이가 있나요? 아주 많이 틀립니다. 더 잘 맞는 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네. 또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 제가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한테 인공지능 특별위원장을 맡겨가지고 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건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국민들 민생을 제대로 돌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민주당에 계실 때 비교하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사실 저는 정치가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적은 같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 방법론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고 결국은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치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 예고 없는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의원님은 이제 옛날에 이제 제3당의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처럼 다시 새로운 정당, 중도 정당을 만들고 새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정말 개혁해서 국민들께 다시 사랑을 받는 일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선거법이 바뀌고 개헌이 돼가지고 저는 다당제가 가능한 우리 땅에 정착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사표가 제로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표를 주더라도 그게 다 계산이 돼가지고 의원수가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작은 정당에 표를 못 주게 되고 대신에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표를 주게 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사표고 또 그 사람이 또 떨어지면 완전 100%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표율이 거의 한 6, 70%여서 민심이 거의 한 3, 4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국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뭐 어떤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죠. 이게 바뀌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대선 출마하시면은 이제 벌써 4번째 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출마는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게 제일 솔직한 답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뭐 헌재는 심판 중이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이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그 탄핵안 표결 이후에 누구한테 들리기로는 뭐 이제 캠프를 이제 준비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찌라시 같은 게 소문이 좀 났던데 전혀 아닌 거죠 아직은?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는데 발견 못했습니다. 뭐 일단 출마 여부는 이제 좀 더 나중에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약간 뭐 냉정하게 보면은 당 내에서 어쨌든 뭔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조금 의원님 자기 세력이라고 할 만한 분들을 좀 만드셨습니까? 친한 의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져서 그게 정말 대세가 되면은 경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됐던 것처럼.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법조인이 과거지향적으로 나라를 이끌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질 거야. 오히려 과학기술의 미래를 잘 알고 새롭게 여러 가지 그 일자리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만약에 그런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쪽에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법률가니까요. 어쨌든 다시 대선 얘기로 넘어가면 저희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동아일보도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야 모두 합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뭐 40% 가깝게 돼서 약간 독주하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될까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약간 이런 보관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2심 판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그것이 옳은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 자유롭게 출마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유죄를 받으면 출마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게 결론이 꼭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도중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그런 2심과 대법원 사이에서 있는 상태에서 출마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 지금 법률에도 정해져 있듯이 633 원칙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거 보면은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던데 어떻게 그거를 정치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저는 사법부도 너무 그렇게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꼭 원래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 아니 법률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서 법률을 안 지킨다
이러면 사법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 거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저희 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더 이상 계엄 옹호당이나 친윤당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재명의 집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럴수록 정도로 가야 된다. 정말 그 법원에는 법을 지키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외교에서 정말 유능함을 보이는 일,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제 나중에 대선 때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하라고 하면 의원님과는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실 두 분이 뭐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이고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옛날 뭐 노원병 지역구에서 같이 출마하셔서 하시기도 했고, 하여튼 과거 발언 관련해서도 좀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대선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은 뭐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을 향해서든 어떤 대한민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뭐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국가 원수시니까 정말 의연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